3주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달러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리 소문 없이 확산된 이색적인 붉은 청어 논쟁을 진단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한국은행의 달러 예금 잔고를 확인해 보면 유독 우리 국민들이 달러화를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화를 사두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만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았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미국 증시 인플레이션 파동 여파가 지속이 됐습니다. 특이사항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제의 주식 네. 이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좀 떨어짐에 따라서 젊은 층에 그렇게 여기에 집값이라든가 아니면은 근로 문제에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젊은 동학개미 분들이 좀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요. 모처럼 홍남기 부총리께서 사실 젊은 층의 자산을 안정을 시키기 위한 방안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서 오랜만에 좀 젊은 층한테 발표대로 좀 시행이 될 경우에는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세심한 배려가 계속해서 나오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이 방송을 통해서 젊은 층들의 특히 동학개미 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좀 호소해 왔으니까 그런 쪽의 내용들이 나서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가장 바라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앞서 우리 캐스터분께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라든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뉴욕 증시에 가장 관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인플레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너무 이렇게 우리 전 앵커가 너무 미인이다 하고 모든 사람이 합창하면 확신을 더 주느냐, 확신을 더 주지 않느냐. 의심이 되죠. 그죠? 네. 그런 측면이 최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좀 페드 인사들이 인플레 문제가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지금 블랙아웃 기간 끝나고 일제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한 목소리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그러나 카프란 네러스 메파의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좀 앞당겨야 된다. 근데 인플레 일시적이다 하면서도 상당히 뉘앙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인플레 닥치면 정책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이 정전과 달리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피부적으로 페드 인사들도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하고 되풀이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모든 페드 인사들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합창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본다. 왜냐하면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네. 거꾸로 올랐거든요. 1.64%까지 제가 방송 원고를 만들 때 1.64%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1.65%까지 갔네요. 그러네요. 7%까지. 그래서 오늘도 이제 페드 인사들 일제히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하고 동반 합창을 했다 이렇게 월가 표현이거든요. 네. 동반 합창을 얘기했는데 시장은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관심이 되는 것이 머스크의 후폭풍이죠. 그래서 아까 앞서도 이제 우리 전 앵커께서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졌다는 나스닥의 전반적으로 보면 나스닥의 하락폭보다 더 크게 떨어지는 양상이죠. 근데 이게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목표가에 대해서는 아까 $1,000 얘기 나왔죠. 네. 그래서 이름은 내 기억하지 모르겠습니다는. 근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연초에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 $3,000 부르는 월가의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직전에 이 방송의 아침 방송을 크게 이렇게 주역하러 하고 있는 강다은 캐스터가 있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시에 대해서 감각이 좋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느냐 할 때 한 $2,000 부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만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은 사람이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사실 추격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오늘 반반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는 다른 가상화폐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관심은 인플레 문제인데요. 한번 인플레 문제가 월가에서 계속해서 관심이 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일시적인데 언제까지 될 것이냐. 일시적이라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8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CPI가 작년 4월 이후에 0.3 이게 이제 4월 수치입니다. 이번에 그 2.4%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굉장히 인플레 논쟁이 됐지 않습니까? 5월 달이 0.1%입니다. 그럼 2월 달 발표죠. 인플레 논쟁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0.6이 6월 달 겁니다. 그럼 7월 달 발표되겠죠. 그다음에 1.0이 이제 7월 달이니까 8월 달까지 반다. 근데 생산자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이번에 그 생산자 물가 제 기억은 6.2%가 나왔죠. 그런데 마이너스 1.5% 작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은 마이너스 6월 달에 발표죠. 마이너스 0.7, 7월 달에 발표죠. 한 달 늦게 발표니까 마이너스 0.3, 7월 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기 문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은 이 전제 조건에 하에 사실 요 수치를 본다면 인플레는 이렇게 올해 그 8월까지는 이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고차라든가 이런 건 가중치가 좀 적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보면 집값의 CPI 가중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집값이 아주 이상급등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도 CPI 산정 시에 굉장히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 문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지난번에 그 경기가 둔화되니까 금융 완화하면서 경기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주가가 낙폭이 있는 가운데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또 주가가 낙폭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설들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저런 상태에서 베이스 바이가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사실 그 일시적 현상이겠느냐. 그러면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간다면 인플레 문제는 더 불거지는 겁니다. 이런 각도에서 한번 인플레가 계속해서 주가 흐름과 관계, 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인플레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쪽의 해석은 인플레는 사실 그 거시경제 지표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모습에 따라서 인플레 우려가 높아졌다 낮았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지금 인플레 물가가 분지거지는 것이 4월달 지표입니다. 4월달 지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4월처럼 앞으로 발표되는 인플레 그 문제가 예상치 대비해서 이렇게 발표되는 발표치가 높은 소위 이게 인플레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죠. 이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때에는 증시에서 계속해서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는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연일 합창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자산 거품이 낀 이런 시장이 순차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엇갈린 시각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죠. 닥치면 사실 그때 늦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이 많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 문제가 그만큼 불거졌다는 얘기입니다. 불거졌다.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금융 완화가 지속된다 해서 금융 완화 때 투자 여건에 갖고 있는 수단을 집착해서 계속 가져갈 것이냐. 어찌됐든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하고 인플레가 얘기 나오는 것도 1년 전에 대비해서는 투자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인플레 우려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미 이런 쪽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저 수치대로 이렇게 보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쉽게 꺾이진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금융 완화에 집착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년 전 대비해서 투자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1년 전의 포트폴리오와 지금의 포트폴리오는 변화를 줘야죠. 이게 균형의 시각입니다. 증권사에 그렇게 오랫동안 CEO를 20년 이상 하신 분이 아주 투자 철학이 균형이거든요. 낮을 땐 사는 게 균형이고 아주 과열일 때는 좀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균형이다 하는 이런 쪽을 좀 강조하셨는데요. 지금 차원의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제 인플레가 페드의 그 이사들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여부와 관계없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도 인플레가 지금 불거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거에 그
금융 완화로 인해서 이게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은 전부 거품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페드 의사들도 인플레가 일시적이라 하지만 자산분에 거품이 꼈다. 네. 파월도 그러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금융 완화에 의해서 채권과 주식과 가상화폐라든가 집값도 이상 급등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품이 이렇게 꼈다 하는데요. 순차적으로 인플레가 되면 채권가격 떨어지고 대형 기술도 떨어지고 가상화폐가 떨어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거품이 빠진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자산 부분에 대한 거품이 사실 빠진다 하는 이런 쪽의 내기들이 월가에서 많이 거론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지표 이후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채권과 대형 기술주, 가상화폐, 지분 빼고 수익률이 아주 떨어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네. 채권은 금리가 어쨌거나 국제 금리가 작년에 0. 기대 인플레이션이 0.5%에서 지금은 상당 부분은 3.2%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그 반영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투자의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반비례이기 때문에. 네. 대형 기술줄 나스닥은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가상화폐들도 비트코인이 6만 5천 가다가 지금 4만 5천대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유일하게 집값만 버티고 있는데요. 이런 거 순차적으로 지금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양상이 보였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그 포트폴리오가 1년 전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포토를 다 재구축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융 완화로 인해서 눈에 익었던 이제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던 저도 포함해서 투자 수단에 대해서 비중을 확실히 축소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에서 인플레가 다가오는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눈에 익었던 이런 투자 수단은 많이 비중을 축소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발 순차적 자산 거품 붕괴설이 나와서 그런지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4월 말 달러 예금 잔고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달러화를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작년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에서 nobody knows 이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해 기축통화뿐이 갈 것이 없다. 근데 돈이 풀었어도 오히려 기축통화에서 달러만 유일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달러 투자하신 분이 대형 그 실패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눈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 완화에서 눈에 익숙하지 않은 이렇게 대체 수단이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작년에 달러가 간다고 했는데 달러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투자 환경이 주식도 불안하고 채권도 불안하고 가상화폐도 불안하니까 지금 달러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달러를 좀 많이 사시는 이런 그 모습에서 유독 이렇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달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경제 현상이 자꾸 반복되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내일 데일리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예측이라든가 이런 건 많다 틀리기가 좋은데요. 원인이 이렇게 해서 짚어져서 이렇게 계속될 때는 그게 두텁게 형성될 때는 방송이 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점은 좀 시청자분의 양해를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맞다 틀렸다 얘기는 아니고요. 초기에 이 방송에서는 초기에 이렇게 조짐이 나타났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두텁게 형성됐을 때 많은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사실 방송에서 선제적 입장을 허지는 선제적 입장에서 투자 차원에서는 그렇게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짐을 보인 상태에서 두텁게 이렇게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방송의 그 같은 내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은 시청자분들 좀 양해를 보이겠다. 어차피 경제 현상이라는 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경제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예측이 이렇게 맞으면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양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달러 예금 잔고가 어제 발표했죠. 그래서 우리가 붉은 청원 논쟁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수치상으로 확실히 나왔습니다. 4월 말 달러 예금 잔고가 어제 발표했는데요. 817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말 달러 예금 잔고에 비해서 2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통계가 달러 예금 잔고로 최고치입니다. 절대 수익 최고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인플레와 이런 문제가 2월 달에 제기됐은 건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4월 달 통계가 발표되는 5월 달에 이게 불거진 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인플레 우려, 그다음에 국채금리 올라가는 모습이 2월 달부터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달러 예금 잔고가 다시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달러를 좀 많이 사시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행국께서 유독 우리 국민들이 달러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게 이제 이 통계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른 국가들은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해서 축소했습니다. 예, 다른 국민 하나하나 국민들은 나중에 미 국민들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화 보유에서 달러 보유 비중이 작년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지노선이라는 60%가 붕괴됐습니다. 외화 보유에서 각국의 외화 보유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통화로 얘기하는 이렇게 달러 보유 비중이 이렇게 축소된 것은 25년 만에 이렇게 60%가 붕괴된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달러를 보유를 좀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제 통화 수단 보겠습니다. 결제 통화 수단은 지금 뭐 달러 결제 많이 줄었죠. 시청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전부 아시겠습니다는 대체 통화 가지고 많이 하죠. 뭐 이렇게 마리지 통화라든가 뭔가 해서 가상화폐 통화라든가 이런 것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결제 통화 비중이 적고 중국의 위안화 결제를 중국에 관련된 인데 위안화 달러든 위안화든 이렇게 굉장히 밀어붙였으니까 달러 결제 비중이 굉장히 느린 겁니다. 특히 원유의 결제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는 40% 선이 처음으로 붕괴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화 보유에서 마지노선은 60%, 그다음에 결제 비중에서 마지노선 40%가 동시에 붕괴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하다 보니까 그때 붉은 청원 만고해에서 그림 함께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보유 비중 축소하는 상태에서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그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달러를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붉은 청원 논쟁을 한번 3주 전인가요? 이렇게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통계 수지 사정으로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달러 예금 잔고가 많은 것을 두고서 이것이 단순히 수익을 겨냥한 달러 투자냐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한국은행에서 달러 예금 잔고가 네. 817억 이렇게 발표되고 나니까 그냥 당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일부 기자들이 언론에서 달러 투기로 전부 817억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요인을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달러 투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800달러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정책 당국 입장에선 규제하겠습니까 안 규제하겠습니까? 당연히 규제해야죠. 규제하겠죠. 네. 그래서 수치를 좀 817억의 의미를 한국은행에서도 좀 보유 동기에 따라서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는 보유 동기에 따라서 달러 예금 잔고 817억 가점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는 이 문제를 좀 나중에 817억 발표 종전에 저희들이 한국은행에 있을 때 이런 쪽에 그 관행대로 좀 발표만 하지 말고 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저 국민들이 그 관심 사항을 해서 이런 거 발표하는 방식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한국은행이 변신하는 모습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 같은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는 케인스원 이런 데를 이렇게 보면 거래적 동기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거래적 동기는 뭐냐면 내가 유학 경비를 준다 하면 거래적 동기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측면에 와닿는 거는 대부분 다 거래적 동기는 실수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실수요. 그다음에 예비적 동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기적 동기가 있습니다. 투기적 동기는 대체로 달러 투자하는 이런 시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원이 이 세 가지 동기에 한 이렇게 화폐 보유 동기를 이렇게 보면 거래적 동기는 시청자분의 눈에 익은 식으로 이렇게 본다면 실수 요인이 강하고요. 투기적 동기는 포트폴리오 차원이다. 100% 맞는 건 아닙니다는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근데 예비적 동기는 여기에 좀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 때는 투자 동기로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사실 이것이 거래적 동기에 대한 예비 차원에서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면 뭐 결제 통화에서 보면 상보다 달러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측에서는 예비적 동기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팩터 어널리시스 요인 분석하면 자 지금 달러 817억을 갖고 있는데 요 세 가지 요인에서 반드시 일부 기자들이 쓰는 것처럼 달러 투기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팩터 어널리시스 통계 기법의 요인 분석 기법으로 이렇게 본다면 6대 1대 3입니다. 6대 1대 3입니다. 그래서 거래적 동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7억을 모두가 이게 달러 투기하는 측면에서 달러 예금 잔고를 잡힌다 하는 측면은
사실은 너무 과장된 얘기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화폐 생활을 오히려 언론에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하는 상태. 투기도 하면 클릭수는 높게 나올 겁니다. 근데 방송을 해설하고 기자들의 중재 역할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클릭수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죠. 이상하게 이 유튜브 풍경에 의해서 마치 실력자는 클릭수가 높은 것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개인적 동기에 의해서 자극하면 뭐 이렇게 전 앵커가 오늘 좀 우리가 어제도 주가가 빠지고 그다음에 오늘도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3대 지수가 빠져서 지금 동학개미들이 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전 앵커의 마음이 얼만큼 애틋합니까? 저 빨간색이 뭐냐? 굉장히 빨간색을 입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동학개미들이 지금 비트코인도 어렵고 주식도 어려우니까 저 심정대로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빨간색을 주가가 떨어진 걸 왜 먹겠습니까? 전 앵커가 아마 방송에 나올 때 3시나 이럴 때 있어서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인데요. 이 빨간색을 입은 심정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런 애틋한 심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크릭스 생각해서 과도하게 얘기하면 현실이 왜곡된다는 얘기거든요. 저 진위가 왜곡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방송에서는 크릭스보다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예금 잔고가 지나치게 어제 이제 그런 데에 일부 기자들이 크릭스 생각해서 자극적으로 달러 예금 잔고 투기적이다 이런 쪽에서 쓴 크릭스가 높게 나온 것에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송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예금 잔고를 우리 국민들이 817개 투기다. 그러면 지금 정책 단계에서 규제 나와야죠. 규제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해설해 줄 것을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은 기축통화, 중심통화를 갖고 있는 이렇게 사실 그 자국 국민들이죠. 그렇죠. 네. 참 이게 선진국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뭐 선진국을 추앙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도 지금 동학개미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한데 사실 미국 국민들은 본질에 충실한다. 가장 중심 통화를 갖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면 투자 여건 정보 습득에 있어서는 미국 국민들이 그래도 낫습니다.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사실상 달러를 이렇게 투자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화폐는 뭐냐? 대체로 거래적 동기, 실물에 돌아가기 위한 어떻게 결제 수단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미 국민들은 사실상 그 투기적 동기한 포트폴리오적 측면에 사실 그 투자 비중이 상당히 낮다 하는 것도 아마 달러를 투자를 하시는 우리 그 국민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화두가 되냐면 나쁜 쪽으로 머스크는 자기의 본질은 전기차에서 테슬라의 실적을 자기 본업에 의해 가지고 네.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고 그걸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탈행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기 본업을 위해 나머지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통 일탈행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월가의 표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되면 일전에 그 머스키즘이다 해서 일론 머스크 얘기할 때마다 추종했습니다는 지금은 추종 안 한다. 오늘도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나스닥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나스닥 지수를 테슬라가 이렇게 주도했던 겁니다. 낙폭이 나스닥이 떨어지면 낙폭이 상당히 덜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스닥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렇게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 국민들도 달러는 이렇게 결제 수단이다 하는 측면에서 중심 통화의 정보 습득 이런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달러는 본업의 본 기능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플레 우려가 제기된 이후에 국내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사이 원달러 환율은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대목은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측이 이제 그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달에 기축통화펀이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금융사 회장도 있었습니다는 이 자리를 통해서는 사실 달러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월 중순에 1285원에서 올해 1월 8월까지 1080원을 갔죠.
달러 투자가 가장 실패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이렇게 환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세 자리대에서 두 자리대에 떨어진다. 환율으로 떨어진다. 원화가 절상되고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된다 하는 이런 일부 증권사의 전망이 있었습니다는 바이든 정부가 확정이 된 블루웨이브, 이게 1월 7일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원과 상원과 그다음에 상원은 캐스턴 보트, 그다음에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되는 상태에서 오면 자, 트럼프 정부 때 마스 의원에서 달러 약세 정책에 시장에 맡겨놓으면 요 달러 약세가 억눌렸던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두 자릿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올해 원달러 환율이 올라올 겁니다. 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평균 환율, 올해 연중 평균 환율 수준은 작년보다 떨어질 겁니다. 이런 쪽에 얘기가 작년 말에 했던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올해 연초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환율 모습 보겠습니다. 블루웨이가 확정된 1월 7일 이후에 원달러 환율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갔죠. 1,082원에서 1,128원. 어제 1,128원에서 사실 40원 가깝게 50원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지난 그 환율 움직임에서 환율에서 상승세에서 눈에 띄게 올라갔던 측면이 지난달 10일 이후거든요. 일부 증권사가 막스건을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입해서 들어와서 막스건 탈피하고 6월달, 7월달에 3,650까지 갑니다. 네. 이런 전망에 외국 자본 안 들어옵니다. 외국 자본 안 들어옵니다. 근데 실제로 외국 자본이 10조 이상 이탈. 어제도 이제 외국 자본 이렇게 됐죠. 지난 주말에 국내 주가가 올라갔는데도 외국 자본은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빠지고요. 어제도 한 6천억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 그래서 1개월 사이에 10조 원 이상 이탈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원화표시 채권 시장에 자금이 유입돼서 거기서 흡수해주는 측면에서 사실 그거지 흡수하지 못했다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원화표시 채권은 지금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이탈 자금이 바로 그 국경으로 넘는 게 아니라 원화표시 채권으로 대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10조 원 이상 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권 시장의 일부 그 국내 시장의 이탈된 자금이 밖으로 빠지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제 이렇게 쭉 해서 어제 6천억 정도 빠졌죠. 6천억 정도. 그다음에 지난주 그 금요일에는 코스피가 그 반등했는데 한 4천억 정도 네. 오히려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줄기차게 빠지는 모습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1개월 누적이 코스피만 해도 10조가 됐죠. 10조. 코스피 2조 하니까 어이구 코스닥까지 포함하면 한 13조가 되네요. 예.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좀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인프라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의 인프레 문제를 좀 자꾸 앨런 회장이 좀 이렇게 발언하고 금리 인상 발언하는 데 있어서는 네. 지금은 통화 정책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의 그 지금 가는 상태는 자 경제 현안들이 있죠. 그렇죠. 경제 현안들이 경제 현안들을 한번 잠시 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일단 실물 경제를 더 끌어올려야 되죠. 그리고 K자형 구조에서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문제 아니라 선별 지원적, 질적 문제에서 밑에 사람들, 지금 네. 연구적 사람을 끌어올려야죠. 그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미스매치를 풀어야죠. 그러면 이제 IT라든가 교육을 더해서 IT는 전문직의 교육을 훈련시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다음에 이제 자막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K자 양극화가 되어 있죠. 밑에 사람들, 네. 밑에 사람들. 그리고 자산 거품. 자, 자산 거품이 심해지면 안 되죠. 왜냐? 지금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과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 계획에서 저 네 가지 문제를 지금 네 가지 문제를 잡아야 되죠. 저게 이제 네 가지 문제를 잡는 게 경기 부양책. 과거처럼 드라이브만 하지 않고 지원금 내용이 주가된 것이 사실 경기 부양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확충 계획, 교육, 사회 인프라 확충이죠. 요걸 추진해야 되는데 자산 거품이 있으면 안 되죠. 인프레 문제가 불거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앨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재무장관 입장이고 바이든 정부의 실제 경제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보면 인프레 발언, 금리 인상 발언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야지 자산 부분의 거품이 심하면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죠. 네. 그런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달러를 선호하게 할 거냐? 그럼 강달러는 일단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죠. 그럼 인프레가 더 불거지죠. 두 번째는 강달러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해외에서 한국 자본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게 되죠. 네. 왜냐? 강달러니까 미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환차익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 돈을 안 풀자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 있던 자금들이 쭉 들어오면 자산 거품이 되죠. 자, 이 측면에서 증권사의 그 대형 증권사 CEO분이 저한테 지난 주말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 위기 때는 돈을 왕창 푼다. 그래서 그 왕창 푼 게 저물가 저이니까 빚 모르고 한국이라든가 이런 신흥국에서 쓴다. 네. 근데 자 지금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좀 경기가 나아지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자 그 돈이 쭉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면 최근에 이제 대만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한국에서 이렇게 쭉 보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테이퍼링이 아니라 돈을 풀었습니다. 중국도 테이퍼링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테이퍼링 유동성을 어제 풀었습니다. 중국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대만의 자금 빠지고 한국의 자금 빠지고 인도의 자금 빠지는 문제, 특히 IT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면 작년에 돈이 풀 때에는 신흥국 들어갈 때는 신흥국을 사는 겁니다. 국가를 네. 사는 겁니다. 종목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가를 사면 종목에서 대표 지수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반도체, 대만도 반도체, 인도도 반도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의 금리 인플레 불거지니까 자금이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빠지게 되고 대만도 빠지게 되고 인도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시차상으로 보면 인도라든가 뭔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경우 한국 주가가 빠지는 것이 인도가 빠집니다. 시차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흐름상으로 보면 사실상 작년에 돈 풀었다가 그 대형 증권사의 CEO분이 오랫동안 경영진들이 그 전망하는 것이 아주 정확합니다. 돈 풀었다가 지금은 금리가 상승 쪽으로 가니까 자금이 쭉 빠지는 과정이 그게 글로벌 시니어리티 이펙트 아닙니까? 중심 통화의 이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2008년 금융위 당시에도 그랬고 1997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지금 상태에서 자산 거품이 심해지면 달러 강세에서 외국 자본들이 쭉 한국의 자금, 대만의 자금, 인도의 자금이 쭉 해서 들어오면 자산 거품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강달러를 선호하지 않는다. 물론 시장에 맡겨놓은 주의지만 강달러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발언에서도 제시가 됐었지만 디지털 통화 시대가 전개되면 달러 중심 체제가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시죠. 공교롭게도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디지털 달러가 좀 늦지 않느냐 하는데요. 네.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클라리다 페드 이렇게 부의장이죠. 발언이 나왔습니다. 발언이 나왔죠. 네. 공교롭게도 이런 걸 의식해서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그동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미리 그 점검해 드렸기 때문에 딱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드가 사실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해서는 사실 늦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좀 냈고 의식이 좀 상당히 됐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그리고 달러 패가는 지금 디지털 이렇게 통화로 이렇게 간다면 아무래도 기존의 달러의 중심 체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달러 패권에서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시장에서 먹혔느냐? 시장에 먹혔느냐? 오늘 달러 인덱스가 가장 관심이 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사실 달러 패권에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의 페드 이사들이 잘 먹히지 않는 게 일단 미 국민들도 굉장히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에서 굉장히 똑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시청자분한테 죄송합니다. 현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해졌다 보니까 또 이렇게 게시판에 뭐 그런 걸 의식하지는 않습니다는 근데요 굉장히 현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라리다가 작심해서 달러 그 통화에 대해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는 늦지 않았다. 달러 패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달러 예금 잔고가 817억이 전부 달러를 목적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질서 변화가 종전과 다르다. 자,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종전에 의식해서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 하는데 달러가 폭락했습니다. 왜냐? 자, 달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이동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자본의 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경제 피해가 가장 트럼프의 잘못 대응을 해서 경제 피해가 많은 미국의 달러를 무제한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본이 이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한국은 방역 선진국 덜 풀었습니다. 많이 푼 달러 가치는 폭락하고 상대적으로 원화는 절상된 겁니다. 원달러는 1285원에서 사실 1080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제 현상은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현상이 바뀌는 것을 그때그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통계 작성 이후에 달러 예금 잔고가 사상 최대 규모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시청자분들 고민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달러 예금 잔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네. 결국 이제 사뒀으니까 딴 사람이 사뒀으니까 나도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증시에서 초기에 이렇게 하지 않고 꼭 나중에 포모 같은 현상이죠. 돈을 그렇죠. 저는 그 돈을 많이 벌면 자 부러운 마음에 그때는 사실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추격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나만 소외되는 것이 나만 아닌가. 소외되는 의식, 그 포모족이라 그러죠. 네. 그러면 그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지금 달러 예금 잔고 817억 사상 최고로니까 지금부터라도 달러 사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사실 달러 단독 투자는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서 이렇게 수익이 많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달러 투자를 만약에 하실 때는 환차익을 겨냥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환차익은 다른 투자 수단에 결부된 불천적인 수단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식을 산다 하면 환율이 올랐다 하면 그 자리에서 부수적으로 환차익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투자는 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또 반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한국의 주식에 대해서 일부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4,100, 3,600, 1, 4분기에도 상반기에도 그다음에 상반기 늦으니까 7, 8월에도 이렇게 해서 4,100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 이네들 시각대로 한국의 주식이 성공했을까? 바이든 정부 출범이 1월 20일이었죠. 큰 투자 했거니까 한국의 코스피 물론 종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로 얘기하겠습니다. 코스피 0.4 어제까지 포함한 겁니다. 코스닥 1.5%. 근데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얘기했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크기 때문에 자 다우의 종목 경기 민감주를 했을 때는 네. 환차익 원달러 환율 1,080원에서 지금 1,127원 28원 4.5%. 그다음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10% 해서 15%에 근접하는 수익이 났습니다. 불과 1월 20일 이후에 지금까지 모습입니다. 3개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그동안 국내 코리안 이렇게 한국 주식 줍줍줍줍줍줍 이렇게 해서 고대가 상승 상태를 이렇게 했던 시각들을 이렇게 본다면 큰 그림대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작년에 코로나에서 이렇게 기축 또한 달러뿐이 갈 곳이 없다. 가장 실패했습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과거 인식에서 탈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 발빠르게 전해주고 자기 자신의 예측을 맞는다 하는 시각에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그런 측에서 단기적인 이런 시각에서 디펜서는 차원의 방송보다는 크리스가 적다 하더라도 시청자분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해두는 이런 사람들의 우리 그 한국경제TV를 지금 새로 맡고 계시는 조정그 사장께서 굉장히 의욕이 많으신데요. 네. 증시에 잘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작용을 잘 알고 결국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줍줍줍줍 해가지고 결국 동학개미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주 바람직한 경제TV의 방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저런 추세에 대해서 실제로 돈 벌 수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의 달러 예금 잔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유독 우리 국민들이 달러화를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또 달러의 단독 투자에 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